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코트를 입고 있던 여자. 늦은 밤 학교가 야간이라서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너무 늦은 시간인데다가 역도 거의 마지막 역이라서 사람들이 자주 없다. 근데 그날은 역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난 혼자 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웬 검은색 긴 생머리에 갈색 코트를 입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술에 취했는지 맨 구석에 앉아서 벽에 기대서 자고 있더라. 얼굴 머리카락이 다 가려서 전혀 못 봤다. 그냥 위에는 검고 머리는 겁나 길고 코트 입고 신발은 맨발에 삼선 슬리터. 지금 생각하니 완전 호러잖아. 암튼 난 그때 그냥 집 가서 뭐 할지 고민하고 손에는 토익 단어책이나 보면서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밤늦게 지하철이 달려가는데 덜썩 하고 내 뒤에 오른쪽에서 소리가 났다. 그리고 보니까 여자가 쓰러진 것이었다. 근데 그 여자가 앉았던 곳은 분명 구석이었는데 어느새 자리를 옮겼는지 내 쪽으로 좀 더 가까워졌었다. 난 그거 보고 깨울 생각은 무슨 그냥 옆칸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왠지 여자가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면 오히려 귀신처럼 옆에서 바로 나타날까봐 저 멀리서 힐끔힐끔 여자를 보고 있는데 그냥 엎드려 누운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역을 하나하나 지나가고 5개 역만 더 가면 내가 내리는 곳인데 그거 보느라고 잠깐 여자를 못 봤다. 그리고 여자가 있던 곳을 보는 순간 여자가 사라졌다. 근데 난 이 여자가 갑자기 깨어나서 역에서 대충 내린 줄 알고 마저 외우던 토익 단어나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릴 마지막 역이 됐고 난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우면서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기 바로 일보 직전에 문의 유리를 통해서 내 뒤에 코트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것도 양손을 벌린 채로. 분명 그 모습이 나를 안으려는 모습은 아니고 그냥 팔꿈치랑 팔을 90도 각도로 한 상태로 옆으로 쭉 빼고 있었다. 분명 문이 열리기까지는 진짜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인데 몇 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내 몸이 굳었고 눈만 돌아갔다. 손톱은 엄청나게 긴데 안에 흙이라도 찼는지 긴 손톱이 완전 검은색이었고 팔에는 화상이라도 입은 듯이 흉터가 엄청 심했다. 난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쳐다만 보면서 식은땀만 엄청 흘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다시 유리를 통해서 봤다. 그 여자가 손톱으로 날 잡으려고 했다. 난 문 열리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앞으로 뛰었고 그대로 에스컬레이터를 2칸씩 뛰어서 올라가고 바로 카드 찍고 집으로 쉬지도 않고 뛰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난 호러였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내 옷등을 보니까 무슨 검은색의 이상한 먼지인지 흙인지가 묻어있더라고. 바로 물로 다 씻어냈다. 그게 누군지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아직도 모른다. 다시 만나기도 싫다. 두 번째 이야기. 빨간 우산. 어느 비 오는 날 밤난 패밀리 레스토랑의 마감 알바를 끝내고 새벽 2시쯤에 집에 가던 중이었다. 비가 많이 왔지만 바람은 불지 않고 비만 많이 온 것만 기억이 난다. 게다가 우리 집은 달동네라서 버스에서 내려도 한 10분 동안 계속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그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난 검은 우산을 쓰고 달동네를 오르고 있었고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가다가 앞에 새빨간 우산이 하나 보였는데 길은 하나뿐이고 난 거길 가로질러 가야 돼서 그 빨간 우산에 다가갔다. 바로 앞에 다가간 순간 빨간 우산이 뒤로 조금 제껴지면서 안에 있던 사람이 나타났다. 안에 있던 사람은 키 작은 어린 남자아이. 그리고 그 남자아이는 땅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쪽이에요. 누구니 넌? 늦었는데 가출이라도 했어? 이렇게 서로 한마디씩만 했지만 남자아이는 대답 없이 그저 환하게 웃으며 우산을 조금 더 제껴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눈이 땡그랗게 커지며 내게 물었다. 아카이 카사시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누구니?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19일인데. 아, 그럼 제가 착각했나봐요. 뭐? 이렇게 대화가 끝났고 빨간 우산을 쓴 그 소녀는 골목길로 달려갔다. 난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이 동네에 오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를 따라갈 만큼 친절하진 않았다. 난 마저 집을 향해 언덕을 올라갔고
비는 점점 더 억세졌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난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배달 오토바이와 노란 머리를 한 청년이 엎어져 있고 노란 머리가 피로 무드려지고 있었다. 난 곧바로 신고를 했지만 섣불리 다가갈 용기는 없었다. 그리고 처벅처벅 아 찾았다. 빨간 우산을 쓴 그 남자아이였다. 그 남자아이는 멀리서부터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쓰러져 있는 청년을 향해 중얼중얼거렸다. 그리곤 이쪽이에요. 라는 말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만약에 내가 그때 장난으로라도 내 이름을 확인했을 때 맞다고 하고 그를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화괴담. 친구가 15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등 축구부 골키퍼를 했던 그 친구는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집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늘도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밤 10시쯤 돼서 집에 가고 있었다는데요. 주상복합식으로 1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상가, 3층과 4층은 가정집으로 썼는데 친구는 B동 3층에 살고 있었답니다. A동, B동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주차장을 중심으로 왼쪽 야외 철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A동이고 오른쪽 야외 철제 계단으로 올라가면 B동이라 결국 계단을 올라가면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칭만 구분 지은 것이지 A와 B동 간의 왕래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어쨌건 친구가 집 갈 때 방향이 항상 왼쪽 A동 야외 계단을 지나쳐 주차장을 다 벗어나야 했고 그 다음 B동 야외 계단 쪽으로 쭉 걸어간 뒤 계단을 올라가 3층까지 갔다는데요. 그날은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무심코 자기네 건물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웬 여자가 A동 4층 라인의 한 가정집 창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저곳에 저런 여자가 살았었나 싶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날 적부터 그 건물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웃 정도는 대충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고는 A동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나쳐 주차장을 지나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또 건물 위를 올려다보는데 아직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이때부터 저 여자가 왜 자꾸 날 쳐다보지? 라고 생각하고 서로 눈싸움 아닌 눈싸움을 하면서 계속 걸어갔대요. 그렇게 주차장을 지나쳐 B동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시선은 계속 그 여자를 보고 있었고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서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2층까지 올라왔을 때 친구는 뭔가 소름이 끼쳐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네요. 왜냐고요? 아까부터 이상했었는데 그 여자가 창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 밖에 서 있던 것도 아니고 창문 틀에 상반신만 걸쳐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3층까지 올라왔을 때 그것을 확신하게 됐고 정신의 아득해짐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현관문에 잠금장치란 잠금장치는 다 걸어 잠그고 신발장에 주저앉아 버렸대요. 이 이야기는 학교 선배에게 들은 목격담으로서 굉장히 어렸을 적 얘기라고 하네요. 그 기억만큼은 아직도 생생히 떠올라서 잊을 수 없더랍니다. 9살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 시골 촌동네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선배 동네에는 하천이 있었는데 그 옆으로 길이 쭉 펼쳐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하천에 관한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천에서 시체가 떠다닌다라던가 그 옆에 길도 엄청 좁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서 빛이 안 들어와 음산하기 그지 없었는데 살인마가 중간에서 숨어서 어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던가 여기서 문제는 하필 그 선배네 집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무척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야 뭐 상관없는데 밤이 되면 도저히 그 길고 긴 하천길이 무서워서 빙 돌아가기 일쑤였답니다. 그런 어느 날 선배는 친구랑 도롱뇽 잡고 놀다가 어느덧 해가 져 혼자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이더래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겁이 많은 선배라 쫄고 있는데 더욱 불안해져서 역시나 그 하천길이 아닌 우회에서 큰 길가로 가고 있었더랍니다. 선배는 하천길을 지날 때면 그쪽 길을 보는 것도 두려워해서 평소에도 손으로 눈을 가리고 갔다고 해요. 그 길을 지나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귀에 꽂히는 애기 울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는 하천길로 시선이 돌았답니다. 거기에는 어두운 길에 왼머리에 비녀를 꽂은 할머니가
아기를 첨보자기로 싸매고 등에 업은 채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는 그 어린 나이에 대성통곡을 했다네요. 분명히 머리와 몸뚱은 아기가 맞는데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길었대요. 어른보다 팔다리가 훨씬 긴 나머지 천부저기를 비집고 뚫고 나와 쭉 뻗은 그것이 아기도 감당이 안 되는지 할머니가 걸을 때마다 팔다리가 덜렁덜렁. 이런 기괴한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옆집의 여자. 나는 직장 문제로 집을 구하다 조금은 싸게 나온 한 아파트를 구했다. 집은 1003호로 일단 꽤 높은 층이라 여름에도 꽤 시원하고 벌레도 덜 들어올 것 같아서 좋았다. 그리고 이사와서 떡을 돌리다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옆집의 여자가 굉장히 예뻤다. 떡을 들고 1004호의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온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우유처럼 흰 피부에 호수처럼 크고 깊은 눈 그리고 붉은 입술까지.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황홀한 충격이었기에 나는 멍하니 바라보다 뒤늦게 떡을 건네었었다. 그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 그녀가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이삿날 이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되었다. 나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며 그녀를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길 기대하였으나 그녀를 마주칠 수 없었다. 잊힐 법도 한 그녀의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고 나는 하루하루 메말라갔다. 다시 한 번만 그녀를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우습게도 나는 단 한 번 본 여자에게 빠져 상사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그렇게 매일같이 그녀를 그리워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으나 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맙소사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옆집의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니 어쩐 일로? 이번에도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다만 그녀는 내 손을 잡아 끌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문득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의문이 들었으나 곧 신경 쓰지 않았다. 그토록 다시 만나길 원했던 그녀와 있다는 사실에 내 머릿속은 기쁨으로 흐려졌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내 목에 손을 둘렀다. 그녀의 몸과 닿은 손에서 전기가 오른 듯 짜릿한 느낌이 온몸을 관통한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스텝은 가벼웠고 허공에 붕 뜬 듯이 기분이 좋았다. 너무나 가벼운 발의 느낌에 문득 나는 정신이 들었다. 내 두 발은 허공 위에 떠 있었다. 목이 갑갑해져 오는 것을 느낀 나는 발버둥 쳤고 내 발에는 무언가 걸렸다. 옆을 보니 옆에는 혀를 길게 내뺀 채 목이 두 배는 길어진 듯한 여자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다.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지며 흐려지는 시야 속에 천사 같은 그녀가 다시 나타나 손을 뻗는다. 그녀는 아마 혼자서 가는 게 외로웠던 모양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천사. 46살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조그마하게 자영업을 하고 있다. 넉넉하진 않지만 굶지 않을 정도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고 그날도 직업상 여러 사람들과 만나 씨름을 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 집으로 가려면 300m 가까이 되는 길이의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차를 끌고 가는 도중 어두운 밤에 허리 굽은 할머니 혼자 제 몸보다 더 큰 폐지수레를 끌고 힘겹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찢어지게 가난한 어렸을 적에 하루에 몇 푼 못 벌어도 폐지를 줍기 위해 온 동네를 다 누비다가 협심증으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차마 지나치지 못했다. 오르막길 가생이에 차를 세우고 말없이 수레를 뒤에서 밀어들었다. 어디까지 가시길래 이렇게 험한 길을 오르냐고 여쭈니 요 건너편에 폐지받는 곳이라고 거의 다 왔다고 하셔서 그까지 같이 밀어드리고 차에 태워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내가 사는 곳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이 시간까지 수레를 빌려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괜히 눈물이 핑 돌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모셔드리고 다시 가려고 하는 찰나에 할머니가 내 손에 무언가 쥐어주셨는데 빨간색 구슬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였다. 이것이 무엇냐고 여쭤보니 너무 고맙다고 얀신 고개를 숙이시더니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란다. 간절하게 빌면 이루어질 거라는 라고 말하고는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후다닥 들어가시더라. 속으로는 나이 먹은 나로서는 콧방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성의를 표하는 할머니의 행동에 훈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운명의 장난일까? 몇 달이 지나 나의 회사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해 결국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다. 당장 메우려면 3억이 필요했는데 지인과 은행에 돈을 빌려도 1억이란 돈이 모자랐다. 나에게는 너무 버거운 시간이었기에 며칠간은 술만 먹었다. 그러다 문득 그 구슬이 떠올랐다. 얼굴이 화끈거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로 달려가 운전석 주위를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석에 그새 먼지가 쌓여있는 구슬 주머니를 발견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핸들 앞에 앉은 채로 구슬 하나를 꽉 쥐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소원을 빌었다. 나에게 1억 원만 다오. 나에게 1억 원만. 구슬을 너무 세게 쥐어서 그런지 깨지면서 빨간색 물감 같은 게 손에서 뚝뚝 떨어졌다. 된 건가 싶어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을 확인했다. 역시 그럴 리가 없지. 나도 간절하긴 했나 보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으로 1억 원이란 거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가슴이 뛰고 동공이 커졌다. 보험회사에서 입금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찰나에 고지어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여 열심히 돈 벌고 오겠다고 객지로 떠난 내 아들이 턴없이 잘 커주었던 내 아들이 공사판에서 콘크리트에 깔려 시신도 못 알아볼 정도로 참혹하게 즉사했다는 소식도 받았다. 우연인가? 소원의 대가인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얼토당토안하게 어제 소원과 맞아떨어졌고 대가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큰 대가가 치러졌다. 나는 그날부터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마치 내가 죽인 것 같은 죄책감에 매일 아들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 아내도 거의 반실신 상태로 일도 안 나가고 집에만 박혀 있었고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나 버렸다. 우리는 불교 집안이었고 49제를 치르기 얼마 안 남을 때였다. 결국 나는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였다. 할머니를 도와준 일, 구슬을 받은 일,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들이 죽은 일. 아내는 듣자마자 나의 뺨을 난생 처음으로 후려쳤고 당신이 내 새끼를 죽인 거라며 내 어깨를 너무 야위어버린 두 팔로 치며 통곡을 했다. 그래 나는 내 아내의 마음을 안다. 누구라도 탓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어떻게든 달래고 싶었으리라. 하지만 나도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이 쌓일 만큼 쌓였었기에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러다 문득 아내의 표정이 굳어짐과 동시에 그 구슬을 내놓으라 한다. 그리고 그 구슬을 손에 쥐고 당장 아들을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또 빌었고 머지않아 구슬이 깨졌다. 하지만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러도 현관문은 조용했다. 그렇게 밤이 늦어 아내는 울다 지쳐 잠에 들었고 나는 소주를 마시며 좋은 일만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나 한탄하다가 식탁 옆에서 그대로 고꾸라져 잠이 들었다. 연신 누가 현관문을 발로 차듯 쾅쾅대는 소리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취객이라면 왜 굳이 아파트 12층까지 와서 아들, 근데 왜 말이 없어? 그때 아마 아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안방에서 달려나와 연신 아들이 왔어. 소원이 이루어졌어. 아들이 왔어 여보. 하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나는 아내의 어깨를 잡아 뒤로 밀치고 마지막 하나 남은 빨간 구슬을 잡아 간절하게 빌었다. 내 아들을 다시 저승으로 보내다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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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아내는 뒤로 나자빠져 있는 상태로 나를 미친놈처럼 쳐다보았다. 당신 미쳤어요? 아들이 지금 왔다고요. 진짜 미쳤어요? 현관문을 연신 쾅쾅 두드리던 소리가 잠잠해지고 뚜벅뚜벅 계단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가지 말라며 울부짖으며 다시 현관문으로 뛰어갔고 나는 다시 두 어깨를 잡고 소리쳤다. 정신 차리고 생각해. 당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생각 안 나. 상반신이 흔적도 없이 뭉개졌잖아. 아직도 희미하게 하반신만. 아파트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내려가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우는 듯했다. 구슬프게 당신은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날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할머니가 후다닥 들어가시고 차를 돌려갈 때 사이드미러를 무심코 봤었어요.
다 쓰러져가는 대문 앞에 언제 다시 나왔는지 쪼그려 앉아서는 내 자동차 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던 그 할머니. 그땐 몰랐는데. 6번째 이야기. 기억. 나는 19살의 순수한 고등학생. 오늘도 수능 공부를 끝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이어폰을 휴대폰에 꽂고 귀에다 이어폰을 또 꽂는다. 시끄러운 악이 흘러나온다. 유일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 학교 시간. 나는 여유롭게 집으로 걸어간다. 얼마쯤 걸었을까. 눈앞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무단 횡단을 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여유로움을 좀 더 즐기고 싶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색이 바뀌고 나는 횡단보도로 걸어간다. 그때였다. 옆에서 큰 차가 클렉슨을 울리며 크게 비틀거리며 달려온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덕에 차의 존재를 늦게 알아버린 나는 그 차를 피할 수 없었다. 시발,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내 눈앞에는 붉게 물든 도로와 옆으로 고꾸라진 자동차. 그리고 내 몸통 천천히 눈이 감기며 노래를 감상한다. 정적. 긴 정적. 분명 난 죽었을 텐데 여긴 어딜까? 그리고 사방에서 들리는 수많은 목소리. 눈의 존재를 알겠지만 뜰 수는 없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참이 지났을까. 나는 어떤 유리관 안에 있었다. 내가 살았나? 내가 살았구나. 몸을 움직여 보았다. 응. 평소의 내 몸이 아닌 것 같다. 아주 왜소함. 눈을 떴다. 눈이 매우 아팠다. 그리고 팔을 펼쳐 손을 보았다. 아기 손. 논란. 덕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역시 아기의 목소리.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오랜 시간 생각했다. 그래. 아무래도 난 환생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서양인밖에 없다. 나는 외국에서 환생한 것 같다. 혼란스러운 머리를 뒤로 눕히고 나는 잠에 들었다. 5년 후. 어린 아이의 몸을 가진 나는 사람들 앞에선 아기인 척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던 행동대로 했다. 가끔씩 한국어를 쓸 때가 있었지만 부모들은 옹알이로 착각하곤 했다. 올해로 나는 새 인생에서의 1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 2030년. 내가 죽고 16년이 흘렀다. 6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난 다시 환생했다. 문득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워졌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깜짝 생일 파티를 하고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 그때 문에서 작은 노크 소리 2번이 울렸다. 전형적인 우리 안키 엄마의 노크 소리다. 헤이, 제임스. 너의 생일 선물로 세계여행을 가기로 했단다. 세계여행. 아, 그 전에 내 새 이름은 제임스다. 시발 전엔 동영이었는데. 동영아, 된장찌개 끓여놨다. 와서 먹어라. 문득 엄마의 외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새엄마에게 말했다. 물론 영어로 엄마 이번 여행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물론. 너의 생일 선물인데 당연히 너의 뜻대로 해야지 아가야.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우리 가족은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다. 드디어 2일 뒤에 내가 그리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2일을 설레는 밤으로 지냈다.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 비행기에 올라타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기쁨과 설렘이 동시에 찾아왔다. 비행기 안에서의 12시간이 너무 길었다. 한국에 도착하고 새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 호텔에 방을 잡았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호텔에서 전에 내가 살던 우리 집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방에서 짐을 풀고 있었고 나는 한국 돈으로 한전한 돈을 들고 몰래 밖으로 나왔다. 모든 것이 익숙했다. 건물들, 사람들, 노래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신기하게 보았다. 당연하지. 어린 서양 꼬마가 혼자서 돌아다녔으니 내가 평소에 자주 가던 목욕탕 앞을 지나가 보기도 하고 내가 자주 가던 식당 앞을 지나가 보기도 했고 한참을 걸어가니 내 눈앞엔 내가 당했던 사고 현장이 있었다. 바닥엔 하얗게 사고 표시가 되어 있었고 달라진 건 없었다.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서둘러 뒤돌아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로 갔다. 이른 오후여서 수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의 담임 선생님. 괜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한참을 울었다.
펑펑 울었다. 엄마, 아빠, 형. 나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 하지만 내 몸은 예전에 우리 집으로 향했다. 상당히 낡았다. 우리 집이구나. 비밀번호는 여전할까? 4738. 문이 열리고 나는 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동문이냐? 우리 엄마의 목소리다. 엄마. 엄마가 문 밖으로 나오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응? 웬 외국인이 여기 서 있지, 꼬마야. 문 어떻게 열었어? 엄마 나야. 너 한국어 할 줄 아니? 아줌마가 도와줄까? 엄마. 나라니까. 예유 경찰에 연락. 엄마. 나라고. 나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동영이야. 16년 전에 죽은 동영이라고. 엄마는 멍하니 나를 보고만 있었다. 상당히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항상 나한테 팽이버섯 넣은 된장찌개 자주 끓여줬었잖아. 내가 사고 나기 전날에는 내가 용돈 적게 줬다고 화냈었잖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엄마. 나 정말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는 무표정이었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못 믿겠지. 나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 그렇지만 나 이렇게 다른 몸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한국으로 찾아갈게. 기다려 엄마. 나는 눈물을 닦으며 호텔로 달려갔다. 그리고 15년 후 나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엄마 그럼 잠시 다녀올게요. 내 서양 엄마의 볼에 입을 맞추고 비행기에 올라탔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내린 후 나는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난 예전에 내가 살던 집에 도착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다.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네. 호 외국인이 한국말 잘하네. 거기 아무도 안 산다고요. 그럼 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게 우리 가족들은 뿔뿔이 터졌다. 형은 사업이 실패해 쫓기게 되었고 아빠는 도박 중독에 이 집을 날려먹었고 엄마는 자살했다. 나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머리를 쥐어짜며 집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한참을 앉아 있다. 멀리서 웬 개 한 마리가 내 주변을 서성이며 꼬리를 흔든다. 뭐야 이 개새끼는. 나는 홧김에 개를 발로 쳤다. 개는 끼긴거리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계속 나에게 안겼다. 화가 나는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그 개가 바닥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동영아. 엄마야. 7번째 이야기. 서 있을 자리. 아무래도 터무니없는 일이 제 몸에 일어나 버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아니, 간단하다기보단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현상이라고 할까요? 확실히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흔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지금 저를 발견한다면 굉장히 놀라며 저를 끌고 가 생체 실험에 이용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야기가 약간 다른 곳으로 새어버린 것 같네요. 쉽게 말하자면 전 지금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확실히 제가 보는 제 모습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를 알리는 알람이 방 안에 울렸고 소리를 들은 전 다소 신경질적으로 알람을 끄며 침대에서 일어났지요. 분명 악몽을 꾼 것 같은데 잠에서 깨고 나니 그게 무슨 꿈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악몽과 이 현상이 관련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투명인간. 남자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능력이지요. 부모님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을 때에도 부모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걱정보단 호기심이 앞섰지요. 무엇을 해볼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탕에 가볼까? 보다 저돌적으로 나가면 늦은 밤 돈을 내지 않고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 다른 커플들의 진한 사랑 나눔을 두 눈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이라면 제가 너무 불건전한 아이로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많은 생각이 들었던 사실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생각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학교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호기심 말이죠. 학교로 향하는 등굣길은 평범했습니다. 언제나 걷던 길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제게는 제 모습이 또렷이 보이기에 어쩌면 투명인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지만 언제나 저를 보면 짖던 강아지가 오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난 정말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구나. 반에 도착한 저는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도착한 같은 반 친구들은 저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그 틈 사이로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걸 것이 그들에게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한 걸음 멀리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는 게 제겐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의 대화 주제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나눌 만한 이야기들. 게임과 이성에 대한 이야기. 한창 성욕을 활발할 시기여서 그럴까요? 상당히 수위가 높은 대화가 오고 갔기에 대화를 엿듣던 저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의 대화도 멈췄습니다. 전 제자리에 앉아 열심히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지요. 필기를 하지 않아도 엎드려서 잠을 자도 선생님은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겠죠. 전 보이지 않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마음 놓고 잘 수 있다는 사실이 꽤나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은 저마다 하교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 집에 가봤자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대로 학교에 남아 어두컴컴한 교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남아있던 선생님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저는 학교를 이리저리 헤집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험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괜히 기분이 들떴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째 똑같은 곳을 반복해서 걷다 보니 슬슬 지루해졌거든요. 저는 그대로 저희 마을을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탕을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즐기는 데에 몰두해 있었거든요. 마을을 돌아다니던 제게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한 일이었겠죠. 쓰레기통을 뒤지던 고양이도, 목줄에 묶여있던 강아지도, 붕어빵을 팔고 있던 아저씨도, 창문을 열고 이불을 털던 아주머니도 모두 제게 시선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조금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시선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분에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만은 아빠만은 저를 알아봐 주실지도 몰랐으니까요. 투명 인간이 되어 보이지 않아도 제 존재를 알아차려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경찰에 연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시 빨리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엄마를 말려야겠지요. 전 여기 있다고, 바로 옆에 있다고.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두 분끼리 대화를 나누며 말이죠. 식탁에 올려져 있는 건 두 사람 몫의 밥그릇 뿐이었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제 출석 번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냄새를 맡으면 항상 짖던 개도 이번엔 코를 킁킁거리며 잠만 잘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저 하루가 지난 것 뿐인데, 그저 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것 뿐인데, 왜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경우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관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달관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저 평생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낙관적이 되는 게 정신적으로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예요. 투명 인간이 되었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투명 인간이 되었기에 하지 못하는 일이 더욱 많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전 원래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제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들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걸까요?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나쁜 버릇 따윈 이미 고쳐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나쁜 버릇을 고쳐봤자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은 채,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은 채,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채 하루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나를 기억해 줄까요? 그런 기대를 품고 저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왼편 창가 맨 구석에 위치했던 제 자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들은 모두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역시 제 번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저 웃고 있는 아이들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난 지금 너희의 옆에 있어. 창가 구석이라도 좋으니까 내 자리를 돌려줘. 제 목소리는 결국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전 대체 언제까지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낙관적인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학교를 뛰쳐나가 번화가의 교차로로 달려나갔습니다. 양옆에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을 지나가지만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제게 시선을 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저 눈을 뜨니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을 뿐인데 어째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대체 왜 제 자리마저도 사라진 걸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바쁘게 뛰어가던 셀러리맨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었다기보단 그는 어딘가로 바쁘게 달려가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는 제 몸과 맞닿았습니다. 아니, 제 몸을 통과했습니다. 관통, 확실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저라는 존재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제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분명 저를 통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제가 설 자리조차 없어지려나 봅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